저는 현재 그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의 지도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대로 국제개발협력학회 카이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이제 좌장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그린 ODA 이런 탄소 중립 관련돼서 평소에 많은 관심은 못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개발협력 이제 현장의 어떤 평가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요새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좀 보고 들은 바도 있고 그런 어떤 기억을 좀 되살려가면서 오늘 귀하신 패널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들 그 일부 순서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 두 분의 발표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지 팀장 후이카 그 기후감염병 대응 팀장님으로부터 녹색 ODA의 과거와 현재, 굉장히 좀 제목이 되게 이제 좀 큰데 어쨌든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는 또 우리 패널 분들께 많이 또 요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로는 저희가 우리 단국대 석자 교수로 계시고요. 전 환경부 장관을 여기 맡으셨던 우리 조명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간 제약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ODA의 미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이 두 발표에 대해서 지금 모신 패널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저희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좀 개인적으로도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또 이제 모시기 굉장히 힘든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그 본인들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 해주십시오. 네네. 네,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현아 저희 누님이자 친한 또 선임이신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대타로 왔습니다. 공적인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운영하는 오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재광이라고 하고요. 발전대학 피다라는 단체 대표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변화센터에서 왔고요.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권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보니까 짧게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패널 토론을 이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코멘트를 먼저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쟁점이 있으면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좀 토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정학 박사님부터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저희 토론은 일단 개인적인 코멘트 한 5분 정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합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있는 곳은 발전대학 피다라는 단체고요. 예전에 ODA와치라는 이름으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발 NGO 실무생활에서 한 23년 정도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전에 실무자일 때 우리 조명래 교수님 좀 통화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단체에서 이 5분이니까 짧게 얘기했는데요. 저희 단체에서 매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5년치 문재인 정부 5년치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시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중에 기후변화만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뛰어났거든요. 그거를 저희 보고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 ODA는 어떤 발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고 그 중에 2번부터 있는데 성찰성에 대해서 한국 개발협력을 얼마나 글로벌 이슈에서 성찰하고 있는가를 했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국제사회 불평등 완화를 노력하는가 그리고 하나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완화하는가 이게 오늘 연결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쭉 있는 내용들인데요.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고 한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매년마다 아까 조명래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한국국제개발협력이 5년간 주기계획을 발표하고요.
그 큰 계획에 준해서 매년 시행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그 시행계획에 보면 매년마다 외교부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기재부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환경부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계획인 거죠. 그거를 5년간을 다 꼽아보니까 7,192개 정부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러니까 사업 제목에 기후위기, 기후변화, 기후 대응이 들어간 것, 즉 명시적으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고 명시한 것만 카운트해봤습니다. 눈이 빠지는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후변화가 국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5년간을 총 해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185개 2.6% 한국 운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2017년에는 1243개 중에 1.5%. 그 다음에 2021년에는 1682개 중에 약 3%.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류상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목에 되게 쉽다라는 아까 우리 김 부장님이 이렇게 큰 말씀해 주신 그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요거 저희 홈페이지가 다 떠오르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해봤습니다. 약간 시스테믹 리뷰. 그래서 모든 문재인 정부에서 갖는 모든 국제적인 정책 문서에 기후변화는 어떤 워딩으로 넣는 걸 다 모아봤습니다. 2차 구분 계획에서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거죠. 저런 게 있습니다. 저 중에는 바뀌었습니다. 아까 조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상생하는 ODA라는 큰 카테고리에 녹색 전환 시도라는 중요한 들어 시대를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논의 선도비 협력과가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또 5년 만에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종합계획에 보면 보시면 기획재정부의 계획안에 저 사업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게 제가 카운트한 사업들입니다.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만 한번 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18년에는 또 외교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우선 먼저 환경부가 분담금 내는 거 하나 정도, 기상청이 많이 합니다. 관련해서. 저 2019년에도 뭐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각 부처에 보시면 항상 하는 부처입니다. 외교부, 기재부, 산업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이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쭉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간략한데 그래봤자 5년 동안 2.6%입니다. 다행인 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시민사회, 우리 한국에 140여 개의 NGO들이 국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COC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서 매년 OECD 낙의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저기서 환경보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 카테고리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했더니 저 위에 보시면 2015년에는 전체 사업에서 4개 0.2%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기 오른쪽에 2,175개 중에 제가 숫자를 적었는데 2,175개 중에 4개, 그다음에 4,900억 중에 8억 0.1%죠. 2019년이 가장 최근이 10개 0.5%, 사업비는 12억, 전체 5,900억 중에 0.1%. 그러니까 NGO 사업은 아까 정부가 2.6%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같이 공유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한 1, 2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적을까? 이렇게 아까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외부 효과로 느끼고 굉장히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러니까 아직 우선순위에 당연히 있지 못하니까 NGO나 정부가 적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권의 변화나 시대적 변화, 그럼 무엇이 기후위기를 앞으로 이 한국 개발협력 안에 중요 의제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라이징 스타가 있었습니다. 개발협력 중에. 뭐였죠?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국내적 이유로 새마을운동이 중요 이슈로 떠올랐고 정권이 끝나면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이거는
국내 이슈도 있지만 국제적인 개도국의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반응해서 한국 중요하게 떠올랐죠. 그럼 과연 기후위기는 뭐냐? 안타깝게도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국내에서 이슈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제 이슈, 국제적인 압박. 근데 OECD 나라의 피어리뷰 때 한국 왜 기후위기 왜 대응 안 합니까? 이렇게 대답이지. 아니면 대통령이 어디 국제회의 가서 약속을 한다든지 국제사회에 모두 다 하는데 왜 안 해야 하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네이밍, 쉐이밍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2.6%에서 올라갈 겁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언제까지 우리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세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미달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가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 우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협력 공부하는 사람들은 디벨롭먼트를 개발로 번역하냐 발전으로 번역하는데 한국은 대세가 개발입니다. 국제 우리가 발전협력이라고 하지 않죠. 개발협력이라고 하죠. 다 그거는 돈 가진 내가 돈 없는 저기를 개발시키는 타동사로서의 디벨롭먼트인데 학자들이 코엔과 스웬튼이라는 사람이 1990년에 Doctrine of Development라는 이론서를 내면서 스몰 D와 빅 D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몰 D는 한 사회의 경제와 사회가 구성되어가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중세에서 근대, 산업화에서 정보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대안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오는 이런 큰 얘기인 거죠. 한국의 기후위기 ODA는 스몰 D를 지향하는가? 한국의 기후위기 ODA가 하고자 하는 발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조명래 교수님이 굉장히 전환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빅D가 뭐냐? 빅D 디벨롭먼트는 뭐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케어로서의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프로젝트로 어떻게 완화와 이 저감을 할 것인가? 프로젝트 접근이 빅D 디벨롭먼트입니다. 한국의 국제기업은 코엑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질문하면 한국이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프로젝트로서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 피해를 받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하나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어떤 기후위기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어떤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국이 예상을 누리고 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팬시하는 거에서 따라 대응하는 이거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이크를 자리도 이렇게 이동해.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영 박사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적게 드린 것 같아서 좀 더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끝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영 박사님 이제 분석을 통하면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게 좀 키워드 분석이긴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그린 ODA를 표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업에 예를 들면 이런 연관성이 이제 결국 환경 기후 변화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들여다 보시기보다는 이제 좀 그런 경향이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좀 국제적인 어떤 이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를 이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이슈로서의 당위적인 이슈로서의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 국내 이슈로서는 굉장히 좀 이게 묻혀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한다면 관련된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저 다른 어떤 행사에서도 각 정권이 이제 브랜드로 내세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그니처의 어떤 좀 사업들이 있는데 좀 그것과 무관하게 좀 우리가 가치 지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린 ODA의 어떤 비전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는 그린을 이제 표방해서 이제 저희 조조협력국 가면 이제 그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지속 가능성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야기가 없다가 또 다시 나오다 이런 어떤 다른 이름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뉴딜 이런 그린 얘기는 예전에 그린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현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혼돈스러운 거죠. 한국의 어떤 개발협력 사업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향적으로 쭉 지속하나에 간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좀 네이밍이 다르고 분위기도 약간 다른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 건수도 또 플러스 사업 건수도 문제지만 이게 재원의 비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이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가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 정확한 한계로는 잡히지 않겠지만 예상컨대 그 비율은 굉장히 낮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고요. 첫 번째 오픈을 이렇게 굉장히 좀 명쾌하고도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또 토론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토론은 우리 오일석 선생님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은 10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이크 받은 오이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 ODS의 간사 역할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국제개발협력 청년 커뮤니티 공적인 사적 모임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앞에서 그린 ODA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 사업했던 리우마커 그 적응으로 이전 마킹을 했던 코이카 민감형 사업 말씀을 드리려다가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개발협력 분야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괜찮겠다 싶어서 다른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저지른 빈곤 포르노를 공식적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이제 서명은 마쳐졌고요. 9일 동안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이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성에 있는 기관들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미얀마 사태나 반복해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쉬쉬하는 것은 여러 번 목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린 OD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누구나 하고 있는 ESG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과연 G를 잘 하고 있는가? 오늘 앞에서 E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E를 담아낼 수 있는 G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특정을 한 이유는 한국의 ODA 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못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자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청년활동가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하기 좋은 개발 NGO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장단이 있죠. 다만 청년들의 마음을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은 기후의 역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더 급한데 이 마음을 담아내는 틀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괜찮은 단체를 소개시켜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녹색 ODA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의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그린 ODA라고 하는 새 수를 담을 만한 헌 부대냐 아니면 우리에겐 새 부대가 필요하냐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저는 한국의 개발협력이 진정 그린워싱을 피하고 전 세계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 기여하면 좋겠거든요. 앞에서 ESG 중에 G를 말씀드린 이유는 G를 못하면 S나 E는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단체의 식구의 급여를 더 챙겨주거나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 노조가 들어오게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실무자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보다 그냥 주말에 날 한번 잡고 전사가 다 참여해서 플로깅 한번 하는 게 훨씬 보기에는 좋고 쉬우니까 G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E가 훨씬 쉽기 때문에 E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SPC 같은 회사도 ESG 경영을 천명했었죠. 그런데 피 묻은 빵을 파는 회사가 말한 친환경 경영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이것이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에도 이 잣대를 들이대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외부 환경은 더욱더 난처한데요. 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줄일 생각 없이 핵발전으로 퉁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캅27에서 공식적으로 또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열심히 하겠다. 현재 이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린 ODA가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의 관점을 더욱더 견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파리협약 6조에 있어서 엄청나게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탄소 배출권 사업을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탄소 배출권에 진심을 다하는 그린워싱 정부, 그리고 기후를 활용한 수익에 진심을 다하는 기업들이 외부 환경으로 있는 것이 현재 한국 ODA의 현주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ODA가 정말로 주민 주도의, 현지 주민 주도의 녹색 전환이나 생태적 전환, 제발 성장 조금 빼고요. 정말 그 생태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게다가 최근에 탄소 배출권 사업에 ODA를 붙인다 만다 하는 논의도 있던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저기 개발 NGO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진정 녹색 전환하는 사업보다는 탄소 배출권 하겠다고 더 많이 달려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투자의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시민사회단체가 고유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견제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시민 차원의 노력은 더욱더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의 의견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개발협력 분야에 처음 들어오는 청년들을 한정하면 그래도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질서에서는 일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의 청춘을 다 바치고 싶은 일터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연대의 가치를 알고 더불어 사는 가치를 아는 친구들이 일할 때가 많다기보다는 일단 돈 잘 따오는 그 능력이 더욱더 인정받는 질서이기 때문에 더 일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창업이라도 할 수 있는 질서라도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개발 NGO로서 창업을 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옆 동네 사회적 경제로 보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코이카도 항상 청년 창업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 경제 얘기하지 개발 NGO의 사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참신한 시도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는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취업, 창업 모두 꽉꽉 막힌 상태에서 청년들을 결국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선택한 청년들은 2, 3년 정도 혼란 겪다가 떠납니다. 아니면 배부른 돼지로 순응하거나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ESG 관련해서 봤을 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주일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커질 한국의 녹색 ODA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개도국의 진정한 녹색 전환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포함한 모두가 일하고 싶은 그런 분야, G에 대한 성찰, 반성, 그리고 개선하는 공동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거세게 들어올 녹색 ODA에 대한 요구,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이 재원,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또 많아지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욱더 세수를 제대로 된 부대에 담아서 진정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ESG의 E보다는 G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적인 사적 모임 대표, 감사드리고 굉장히 진솔한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토론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또 우리 플로우도 그렇고 한번 또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선생님 좀 초대해 드려서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개발 NGO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0년부터 이제 기후변화 쪽 일을 이제 1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M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ODA를 열심히 하다가 2015년에 SDG와 파리 협약이 두 글로벌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솔직히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드디어 이 두 개의 역할이 뭔가 협력할 방안을 찾는구나. 실제로 ODA도 재원 마련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기후변화도 재원 마련하는 게 큰 이슈인데 서로 잘 협력을 하도록 글로벌에서 뭔가를 맺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2008년 그 김재희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후변화 ODA를 주류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들었지만 이게 글로벌에서의 프레셔만큼 한국에서 와닿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걸 뭐 10년 동안 다 지켜봤으니까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2015년 이후부터 달라진 건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후 ODA 쪽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조명래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탄소 중립 ODA라는 단어를 쓴다 하면 2050년까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 워딩을 좀 잘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했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앞에 두 분께서 굉장히 또 잘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나름 반가웠는데 아직도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ODA를 잘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저는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그래도 2010년부터 쭉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랑 같이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2010년에 칸쿤에 갔을 때 손실과 피해라는 단어를 듣고 이게 과연 의제화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협상단 대표님들 대부분 다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보고, 또 이집트에서는 아예 대놓고 적응과 L&D 부분을 올해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파키스탄 대홍수나 동아프리카의 가뭄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의제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0년, 15년 만에 이제 의제화가 다시 되니까 나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 기금의 규모, 어떻게 조성할지 하나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시간을 요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그 지점은 저희한테는 좀 괜찮았고요. 어쨌든 바로 내년 6월에 프랑스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액션을 취한 것만 해도 저는 취약계층 국가들에게는 특히 취약 국가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L&D 할 때 한국 정부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우리 탄소 중립 하기에도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무시는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코이카의 그랜트 중심으로 된 ODA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분석하신 내용을 보니까 감축이 메인 이슈고 적응이 매우 미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응을 중심으로 손실과 피해를 관련된 그런 그랜트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같이 가져야 한국 정부도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뭔가 액션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감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굳이 그랜트가 감축에 뭔가 이렇게 펀딩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 산림이나 적응 분야는 실제로 그랜트 사업이 아니고서야는 누구도,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할 의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랑 좀 부합하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리협약 6조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 시장을 저희가 파리협약을 이해하는 그 6조의 기본 가치는 프라이빗의 그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이 프라이빗을 끌어온 기금들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그 크레딧이 정말 괜찮은 크레딧인지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이 저희한테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크레딧이 거래되고 있고, 이게 더블 카운팅이 되고 있고, 그걸 감시하는 역할들이 또 다 만들어지고, 그거의 메인 기저에는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삼각형태가 됐을 때 프라이빗의
특화된 자금을 가져다가 더 많은 기후 대응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화려한 6조 중에 비시장 접근이 있습니다. 비시장 접근은 현재 ODA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ODA가 비시장 접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저희가 미얀마랑 가나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거나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ODA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도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그런 캐퍼빌리티를 키워주는 앞단의 역할을 좀 해주면 그 다음에 기업이 나가서 뭔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그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했던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비시장 접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현재 GCF의 딜리버리 파트너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정부랑 IUCN이랑 같이 해서 MBS 기반의 사업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컨셉 노트가 개발이 되면 IUCN이 GCF에 제출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개도국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실제로 개도국의 니즈는 대부분 적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도국의 니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실제로 탄소 중립 ODA가 된다 하면 감축뿐만 아니라 흡수원 관련된 상세 프로젝트가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가지고 지금 코이카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 안에 좀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희 사무총장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기금에 대한 논의가 이제 기후기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은데, 이게 결국 이제 취약국가에 대해서 이제 좀 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이게 감축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내 경우에도 이제 MB 정권 때 이제 감축안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그린 ODA 얘기할 때 사실은 이게 2023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이제 구체적 방안을 이제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부의 안은 되게 좀 뒤로 미루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그 현재 정권에서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이행에 대해서 현실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이 투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관련된 정부의 이제 관료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파리 협약의 어떤 시장적인 어떤 접근, 비시장적인 접근,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마켓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또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좀 더 이제 좀 수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응, 우리나라 ODA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권율 소장님 뭐 ODA 다방면의 전문가이신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조명래 교수님께서 발표를 자세히 해주셔서 현황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도국의 녹색 전환,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탄소 중립 ODA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가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적인 또는 대외적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접근 필요성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좀 더 이걸 일관성 차원에서 좀 우리가 어드보커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녹색 ODA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국제적 환경을 보면 뭐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해버리면 일관성이 크게 이제 훼손되면서 그냥 대충 국제사회에 어떤 면피를 하는, 시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 일관성 차원에서 OD뿐만 아니라 뭐 탄소 중립, 뭐 여러 가지 녹색 회복, 녹색 전환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하고 심도 있게 이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에서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2030년 SDG 이행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주체들,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원조 OD 문제가 아니라 개발의 효과성이라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개발에 기여를 한다면 뭐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기업들, 뭐 많은 기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참여하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일관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논의가 됐고, 우리나라는 뭐 원자력 개발부터 에너지 문제 대응을 어떻게 이제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런 일관적인 정책적 일관성을 담보하면서 갈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금 ODA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다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SDG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이걸 좀 중복 조정하고 이런 것들도 내적 일관성에서 또 한 축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KF의 국제개발협력 센터가 이제 국조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런 통합적인 추진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전에 유무상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지금 주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 성과 분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요한 미션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작업들을 한번 해보니까 유무상 연계 사업이 실질적으로 된 게 한 65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1600개 사업 중에 굉장히 미미한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건을 이제는 연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지역별로, 국별로, 분야별로 매핑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 연계 조정을 하는 작업들을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림 분야는 한 5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그림 분야가 저조할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보건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가 사실상 연계를 하는 데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제일 활발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림 분야는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런 다양한 그린 OD 수행 기관이나 참여 주체들이 사전 협의가 굉장히 부족하고 기획력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여기 코이카의 기후변화실에서도 나오셨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심사도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그냥 같이 연계를 하더라도 그냥 뭐 정보 교환, 뭐 서로 인접 지역에서 그냥 패러렐로 그냥 평행적인 어떤 협조 정도 수준이지 구조적으로 이 사업들이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연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 1600건에서 한 1800건 정도 됩니다. 아까 한재강
박사님이 한 건수 기준으로 5%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액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 수준이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걸 본다면 건수 대비 금액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그림 분야에 상호 연계 협력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각 기관별로 각 참여 단체별로 자기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녹색 전환이나 녹색 회복의 문제가 이렇게 소규모로 일회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시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5년, 10년 사업으로 프로그램화 시키고 프로그램이 안 된다면 그냥 그 분야의 패키지 사업으로라도 그래서 이제는 뭐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후 여러 가지 확산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5년, 10년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적인 접근이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수원국과 협의를 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지원 방식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개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NGO 사업하기 사실상 어렵고 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말만 뭐 어디 사업한다고 그러지 사실상은 이제 출장 가서 몇 번 확인하고 보는 정도지 뭐 물자, 자금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문가 파견이나 뭐 이례적인 연수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포장만 그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지원 방식도 이제 프로그램 차관은 물론이고 버짓 서포트를 하고 좀 더 실질적인 정책 컨설팅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금 협력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기관 간의 연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틀 면에서 좀 개선이 이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취약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취약구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좀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이 취약국들에 대한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국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한번 뭐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디벨롭먼트까지 그래서 이제 뭐 난민이나 이런 데서 이제 HDP 넥서스라고 해가지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취약국 접근 방식을 그린 OD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달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린 ODA나 이런 문제들 우리의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통일의 문제가 있고 지금은 남북이 경색돼 있지만 북한의 지원 문제들도 우리 녹색 ODA 이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 정부 기관이야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길지 모르겠지만 통일TV라는 게 새로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TV나 이런 데 보시면 262번에 있는데 제가 가끔 이거 봅니다. 재밌어요. 아직은 뭐 내용이 이렇게 많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9시부터 한 10시 정도가 이제 북한 방송을 이제 따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북한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더 자세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뭐 물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북한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식량 생산 악화나 이런 것들이 뭐 홍수나 가뭄으로 우리가 간간히 들려오지만,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담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북한의 식량 위기와 자연재해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하게 북한의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녹색우대의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뭐 핵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제재 문제 때문에 뭐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의 보는 안목이 북한의 정상국가 진입을 위해서 지금 SDG 이행뿐만 아니라 이런 기후 위기에도 우리랑 상당히 공감하고 같이 연계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계속적인 환기, 이런 인식을, 지평을 좀 넓혀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토론을 좀 뭐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런 걸 좀 상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6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났고요. 우리 권 교수님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ODA 따로, 정책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 ODA도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과 일관성이 없이는 그린 ODA 자체만으로서 효과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전화 문제하고 연계성 문제를 얘기해 주는데, 이건 이제 저희 먼저 수행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뭐 사업의 유무상 연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했고, 특히 이제 그린 ODA 사업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단기 프로젝트로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GCF 얘기도 뭐 할 때 이제 늘 이제 프로그램 베이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중요하고 또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북한 포함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사실 좀 플로어에서 좀 의견도 받고 같이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저희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좀 뭐 혹시 우리 패널 분들 중에 꼭 이 말은 꼭 제가 잊었다 얘기해야 되는데 있으시면 한 30초 정도씩 다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